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무릎을 꿇은 남자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기회는 무슨, 돈 없으면 딸이라도 내놓든가.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걸 한소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0대 재벌 회장이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믿기 어려운 제안과 함께. 오늘도 이명은의 담장이 라디오에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한때는 그래도 반지하가 아니라 2층이라는 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한소율은 현관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빨간 딱지. 또 경고장이었죠.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이번 달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경태. 한때는 중견건설회사의 사장으로 꽤 잘 나갔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당뇨와 고혈압 약을 살 돈도 없어 처방전만 서랍에 모아두는 신세가 됐습니다. 소율은 빨간 딱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줄 필요 없었거든요. 어차피 해결 방법은 자신이 찾아야 했으니까요. 소율아, 들어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율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안방문을 열었죠. 응, 아빠. 오늘 일찍 끝났어. 밥 먹었어? 한경태는 이불을 덮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넓었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가 고개를 돌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소율아. 네가 고생이 많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뭘 미안해해? 소율은 아버지 옆에 앉아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죠. 평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한경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왔었다. 채권 회수한다고. 소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3년 전 사업 실패로 진 12억 원의 빚이 이제 이자까지 풀어 18억이 넘었습니다. 갚을 방법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죠. 뭐라고 했는데? 일주일 안에 3억을 마련하라더구나. 아니면 집을 넘기든가. 집. 이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방 2칸짜리 전세. 그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소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낼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를 탓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시간은 있네. 내가 방법 찾아볼게, 아빠. 방법이 어딨니? 네가 뭘 어떻게 해? 한경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평생 무거운 짐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죠. 그날 밤 소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봤지만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편의점 알바로 받는 월급 180만 원. 거기서 공과금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3억을 모으려면 5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죠. 새벽 2시 소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소율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또박또박한 발음이 어딘가 차가운 느낌을 줬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진양그룹 윤재학 회장님의 비서 오세린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한소율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진양그룹. 소율도 그 이름은 알았습니다. 건설, 유통, 호텔까지 손대는 곳마다 성공시킨 중견재벌이었죠. 회장 윤재학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룹을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를요? 왜요? 내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진양빌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잠깐, 그게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율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기인가? 보이스피싱? 온갖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은 고민 끝에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사기라면 어차피 뺏길 돈도 없었고 혹시 진짜라면 뭐가 됐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한남동 진양빌라는 소문대로 대단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웬만한 호텔보다 컸고 정문에서부터 현관까지 이어진 길에는 세심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소율은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걸었던 비서 오세린이었습니다. 오세린은 소율을 응접실로 안내한 뒤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소율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바닥에 깔린 카펫, 창가에 놓인 도자기까지 전부 얼마짜리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윤재학.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72살이라고 했는데 눈빛만큼은 아직 날카로웠죠. 흰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가 소율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앉아있어요. 일어나지 말고. 소율은 반쯤 일어서다 다시 앉았습니다. 윤재학의 휠체어가 그녀 맞은편에 멈췄습니다. 한소율 씨. 올해 28이고 아버지는 한경태 씨.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윤재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꺼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죠.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결혼 말이요. 물론 진짜 부부가 되자는 건 아니요. 계약 결혼이지. 조건은 간단해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면 아버지의 빚 18억을 전부 갚아주겠소. 거기에 위로금으로 2억을 더 얹어주지. 20억.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율은 입술을 달싹이다 겨우 물었습니다. 왜? 왜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윤재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 같았죠.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요.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시오. 나는 손가락 하나 당신에게 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겠소. 대신 내 아내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줘야 해요. 최소한의 역할.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소율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무릎 꿇던 아버지, 약도 못 사서 서랍에 처방전만 모아두는 아버지.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사흘 안에 대답해 주시오. 윤재학이 휠체어를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소율이 갑자기 입을 열었죠. 안 해도 돼요. 윤재학이 멈췄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재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할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뭐든 하겠습니다. 윤재학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만족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소율은 알 수 없었죠. 좋소. 그럼 일주일 뒤에 결혼식을 올리겠소. 모든 게 급물살을 탔습니다. 소율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빚은 해결될 거라고만 했죠. 한경태는 의아해했지만 딸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율은 진양빌라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윤재학 측 변호사와 비서 몇 명뿐이었죠. 소율의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소율은 안내받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들. 전부 남의 것 같았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재학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소율은 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오. 윤재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가 소율 앞까지 다가와 멈췄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말했잖소. 손 하나 안 된다고.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소. 윤재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시한부요. 의사가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소.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윤지섭. 그 자식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내가 죽으면 회사고 재산이고 전부 빼돌릴 작정이지. 윤재학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나는 그걸 막아야 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요. 제가요? 어떻게요? 내 아내가 되면 유산 상속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죽은 뒤 당신이 재산을 받으면 적어도 그 자식이 함부로 손대지는 못하지. 소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벌가의 재산 싸움에 자신이 말려드는 건가? 그런데 왜 하필 저예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왜? 윤재학이 소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당신 아버지, 한경태 씨. 그분이 왜 빚을 지게 됐는지 알고 있소? 사업이 실패해서요. 아니요. 윤재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요. 내 아들 윤지섭이 한경태 씨의 회사에 투자하는 척하며 자금을 빼돌렸어. 부도가 난 건 그 때문이요. 한경태 씨는 아무 죄도 없이 파산한 거지. 소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누군가의 계략이었다고? 그것도 지금 자신이 결혼한 남자의 아들 짓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결혼을 제안하신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것도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윤재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는 저 자식을 응징하고 싶소. 내 손으로.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첫날 밤 그녀가 들은 건 사랑의 고백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한소율 씨, 나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소? 그것은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에게 함께 복수하자는 제안. 소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죠. 결혼 이틀째 아침, 소율은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떴습니다. 거대한 방, 고급 침구,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죠. 어젯밤 윤재학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파산이 누명이었다는 것, 그 배후에 윤지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복수를 제안받았다는 것. 소율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오세린이 들어왔죠.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족 식당으로 와주세요. 사모님.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소율은 어제 받은 옷으로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식당은 저택 본관 1층에 있었습니다. 긴 식탁에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상석에는 윤재학이, 그 옆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섭과 그의 아내 강미나. 소율은 이미 사진으로 얼굴을 익혀뒀습니다. 왔어요. 윤재학이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소율이 빈자리에 앉자 윤지섭이 대놓고 위아래를 훑어봤죠. 새어머니라. 나보다 20살은 어리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아도 입꼬리를 올리며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아버님도 참. 이런 어린애한테 혹하시다니. 미나. 윤재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아는 개의치 않았죠. 아버님, 저도 할 말은 있어요. 갑자기 결혼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것도 무슨 재벌가 딸도 아니고 빚쟁이 딸이라면서요? 소율의 손이 냅킨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줘요? 윤지섭이 코웃음 쳤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린 거 다 알아요.
요즘 그런 여자들 많거든. 노인 꼬셔서 유산 타먹으려는 거. 윤재학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서봐. 그만해라. 아버지, 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런 여자를 왜 데려오신 거냐고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네가 망신을 말해? 윤재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지섭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다 고개를 돌렸죠.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소율은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지섭 부부가 자리를 떴습니다. 윤재학이 소율에게 말했죠.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요. 하지만 견뎌야 해요. 저들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하니까. 그날 오후, 소율은 저택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별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윤지섭과 강민아였습니다. 저 여자 빨리 쫓아내야 해. 아버지가 유언장 고치기 전에. 윤지섭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을걸요.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뭔가 단단히 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지. 빈틈 하나 안 주면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소율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율은 저택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인들조차 강민아의 눈치를 보며 소율에게 함부로 대했죠. 어느 날 아침 소율이 거실을 지나가다 강민아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모님. 아침부터 어딜 가세요? 강민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산책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사모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저쪽 별채에는 가지 마세요. 거기 중요한 서류들 있거든요. 건드리시면 곤란해요. 노골적인 경고였습니다. 소율은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율은 별채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강민아가 굳이 가지 말라고 한 곳.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별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율이 조심스럽게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서 뭐 하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30대 중반쯤, 검은 코트에 날카로운 눈매. 누구세요? 배서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법무팀 변호사죠. 소율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윤지섭 편인지, 윤재학 편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다고. 배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채에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때가 아니라니요? 회장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그냥 맡은 역할만 하시면 돼요. 소율은 배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끌려다니기만 하란 건가요? 배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판을 읽으시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움직이면 저쪽에서 먼저 덮칠 겁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소율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저녁, 가족 만찬이 있었습니다. 윤지섭의 요청이었죠.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섭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윤재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봐라. 회사 경영권 문제예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요즘 주주들 사이에서 말이 많잖아요. 고령인 회장이 언제까지 경영을 할 거냐고. 윤지섭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한테 경영권을 넘기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고 회사 일도 충분히 배웠잖아요. 내가? 윤재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한테 회사를 넘기라고? 왜요? 제가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윤재학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섭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해. 윤재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율도 따라 일어나려는데 윤지섭이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윤지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 여자가 나타나고 나서 아버지가 이상해졌어. 당신, 도대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소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다 밝혀낼 거야. 두고 봐. 윤지섭이 식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민아도 소율을 흘겨보며 뒤따랐죠. 그날 밤 윤재학이 소율을 불렀습니다. 오늘 일은 미안하오. 저 자식 성격이 원래 저래요.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오했던 일이에요. 윤재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놈이 회사 자금 횡령한 건 사실이요.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공개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놈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그래야 확실하게 손볼 수 있으니까. 윤재학이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한소율 씨, 앞으로 며칠 안에 저쪽에서 당신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흔들려고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놈들은 수단을 안 가려요. 뭐든 조심하시오. 그의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사흘 뒤 강민아가 저택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누가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갔어요. 어머님 유품인데. 강민아의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윤지섭이 얼굴을 붉히며 달려왔죠. 뭐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유품인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2억짜리인데. 모든 시선이 소율에게 향했습니다. 강민아가 손가락으로 소율을 가리켰죠.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어젯밤에 제 방 앞을 서성이는 거 봤다고요. 소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어젯밤 강민아의 방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길을 잘못 든 것뿐이었는데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됐어요. 당신 방 수색해봐요. 윤지섭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몇 분 뒤 하인 하나가 뛰어왔죠. 찾았습니다. 사모님 방 옷장 서랍에서요. 소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은 그 목걸이를 본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훔친 거 맞잖아. 강민아가 소리쳤습니다. 윤지섭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죠. 아버지, 보셨죠? 이래도 저 여자 편드실 거예요? 윤재학이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목걸이를 들고 있는 하인에게, 그리고 소율에게 번갈아 향했습니다. 한소율 씨, 할 말 있소? 소율은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해요? 강민아가 비웃었습니다. 윤재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배서진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그거 틀어봐라. 배서진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그것은 복도의 CCTV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 새벽 시간, 누군가가 소율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강민아였습니다. 이건 강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지섭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민아, 네가 왜 새벽에 한소율 씨 방에 들어가는 거냐? 윤재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목걸이를 직접 숨겨놓고 도둑으로 몰려고 했지. 강민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섭이 끼어들었죠. 아버지, 이건 분명 뭔가 착오가. 착오? 이게 착오라니 말이 돼? 윤재학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일은 잊지 않겠다. 너희 둘 다. 그가 휠체어를 돌려 떠났습니다. 소율은 그 뒤를 따르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윤지섭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이번엔 봐줄게. 하지만 다음엔 없어.
반드시 끌어내린다. 소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죠. 목걸이 사건 이후 저택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강민아는 소율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윤지섭은 대놓고 저기를 드러냈죠. 하지만 소율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결혼 후 처음으로 소율은 아버지의 병원 진료에 동행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정기검진이었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한경태 환자분,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요, 별로. 한경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입을 열었죠.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대로 가면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입원해서 집중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입원이요? 소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들까? 윤재학에게 부탁해야 하나? 병원을 나서며 한경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소율아, 너 요즘 어디서 지내는 거냐? 응? 왜?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소율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결혼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진실을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뻔했죠. 그냥 바빠서 그래. 새 직장이 일이 많아. 무슨 직장인데?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한경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소율은 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드디어 오셨네요. 거실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그녀 옆에는 강민아가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죠. 누구시죠? 저요? 저는 백은주라고 해요. 미나 언니 친구이자 진양그룹 주주 중 한 명이에요. 백은주가 소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새 사모님이시구나. 생각보다 평범하시네요. 강민아가 낮게 웃었습니다. 언니 말 조심해요. 사모님께서 기분 나쁘시겠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두 사람이 노골적으로 소율을 비웃었습니다. 소율은 참았죠.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 대접이라도 해드릴까요? 소율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저희는 가볼게요. 참, 사모님. 백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진양그룹 주주총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뵐게요. 그녀들이 떠난 뒤 소율은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날 밤 배서진이 소율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배서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윤지섭 상무가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회장님 불신임안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임안이요? 네.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거죠. 이미 주주 몇 명을 포섭한 것 같습니다. 소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가능합니다. 주식 지분으로 보면 회장님이 35%, 윤지섭 상무가 20%, 그 외 소액주주들이 45%를 가지고 있어요. 소액주주들 다수를 끌어들이면 불신임이 통과될 수 있죠. 회장님께서는 아세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배서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오늘 또 쓰러지셨습니다. 소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침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응급 처치했어요. 소율은 급히 윤재학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큰 침대에 윤재학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회장님. 소율이 다가가자 윤재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소?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소? 별거 아니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소율은 침대 옆에 앉았죠. 주주총회 얘기 들었어요. 윤지섭 상무가 불신임안을. 알고 있소. 윤재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놈이 드디어 움직이는군. 생각보다 빠르네. 어떻게 할 거예요? 막아야지. 근데 그러려면 윤재학이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뼈만 앙상했죠. 당신 도움이 필요하오. 제가 뭘 하면 되죠? 주주총회에 내 아내로서 참석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저놈들이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테니까.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죠. 주주총회라니.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일까? 며칠 후 소율은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한경태는 입원해 있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급 양복을 입은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소율이 부르자 한경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낯선 남자가 돌아봤죠. 윤지섭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소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지섭은 여유롭게 웃었죠. 새어머니, 외할아버지 병문안 온 거예요. 문제 있어요? 외할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으니까 당신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윤지섭이 한경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는 가볼게요. 쾌차하세요. 그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소율은 아버지에게 급히 물었죠. 아빠, 저 사람 왜 왔어? 뭐라고 했어? 한경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율아, 너 결혼한 거냐? 진양그룹 회장한테? 그 사람이 말해줬다. 너 때문에 빚 다 갚았다고. 나 살리려고 노인한테 시집 갔다고. 한경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소율아. 미안해.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아빠,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소율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가 갈렸죠. 윤지섭이 일부러 아버지를 찾아와 진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충격을 주려고. 저 자식? 소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고요. 소율은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죠. 혈당 쇼크가 왔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응급처치를 했는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소율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은 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미안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배서진이었죠. 사모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또요? 이번엔 심각합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소율은 병원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있고 윤재학도 쓰러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입니다. 회장님이 참석 못하시면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모든 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자극해서 쓰러뜨리고 윤재학의 건강 악화를 기다린 것.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배서진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지금 소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소율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죠.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윤재학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에 쓰러져 있었고 적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소율 씨 맞으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임도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제 연락처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임도훈요? 누구시죠? 진양그룹 창립 멤버이자 현재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어 지내다니요? 회장님께서 저한테 증거를 맡겨두셨어요. 윤지섭 상무의 범죄 증거를요. 소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동에서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율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증거. 윤지섭의 범죄 증거. 그게 정말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에는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죠.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은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죠. 찻집 안쪽 구석자리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임도훈 씨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한소율 씨, 앉으시오. 소율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임도훈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께서 위급하다는 소식 들었소. 시간이 없으니 빨리 얘기하겠소. 네, 말씀해 주세요. 나는 40년 전 윤재학 회장님과 함께 진양건설을 세운 사람이요. 창업동지였지. 그런데 15년 전 윤지섭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틀어졌소. 임도훈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놈이 나를 회사에서 쫓아냈소. 횡령 누명을 씌워서. 실제로 횡령한 건 자기였는데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요. 그게 사실이에요? 회장님도 알고 계셨소.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회장님이 15년 동안 몰래 증거를 모았소. 나한테 맡겨두라고 하면서. 임도훈이 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소. 윤지섭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계좌 내역, 위조 문서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파산시킨 증거도. 소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요? 윤지섭이 한경태 씨 회사에 위장 투자를 해서 자금을 빼돌렸어. 부도가 난 건 그 때문이요. 회장님은 그걸 알고 죄책감에 시달렸지. 친구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친구 아들이요? 아버지랑 회장님이 아는 사이였어요? 임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한경태 씨는 회장님의 전우였어. 베트남전에 같이 참전한 사이지. 회장님이 총에 맞았을 때 한경태 씨가 등에 업고 5km를 걸어 살려냈어. 소율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이였다니. 아버지는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회장님은 그 빚을 평생 잊지 못했어.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은인의 아들을 파멸시킨 거요. 회장님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르오. 임도훈이 USB를 소율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시오. 주주총회에서 공개하면 윤지섭은 끝이오. 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죠. 왜 직접 공개 안 하세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임도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15년 전 횡령범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내가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 복수하려고 조작했다는 말이 나올 게 뻔하지. 그럼 제가 공개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도둑으로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어. 임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시오. 비공식으로. 내가 아는 검사가 한 명 있어. 그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소율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진짜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죠. 찻집을 나온 소율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윤재학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는 배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웠죠. 회장님 상태가 어때요?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에 큰 고비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소율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면회할 수 있어요? 잠깐이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소율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재학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죠.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율이 부르자 윤재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왔소.
임도훈 씨 만났어요. USB 받았습니다. 그래. 잘 됐소. 윤재학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걸로 저놈을. 네, 알아요. 주주총회에서 공개할게요. 아니요. 윤재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하면 안 돼. 저쪽에서 막을 거요. 검찰에. 알아요. 검찰에 넘기라고 하셨잖아요. 윤재학이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미안하오. 당신을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내가 직접 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회장님은 쉬세요. 소율은 윤재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윤재학이 힘겹게 말했죠. 당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친구를 지키지 못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나으시면요. 윤재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중환자실을 나온 소율은 배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주주총회 언제예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검찰에 연락할 수 있어요? 배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찰이요? 임도훈 씨가 아는 검사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증거를 넘기래요. 배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모님은 일단 쉬세요. 그날 밤 소율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섭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내 집인데 왜 있으면 안 돼요? 윤지섭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새어머니가 오늘 인사동에서 임도훈을 만났다면서요? 소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행당한 걸까? 그래서요? USB 받았죠? 내 범죄 증거라면서요? 윤지섭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소율은 뒤로 물러섰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그 USB가 공개되면 나 끝이니까. 윤지섭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수를 쳤죠. 선수라니요? 아까 병원에 들렀어요. 새어머니 방에도요. 소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맞아요. USB 가져갔어요. 윤지섭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맞죠? 소율은 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USB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언제? 병원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면회할 때요. 간호사 옷 입고 들어가서 가방 뒤졌죠. 윤지섭이 USB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 범죄 증명 못해요. 임도훈? 그 노인네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횡령범이니까. 소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친아버지를. 친아버지? 윤지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양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평생 회사밖에 모르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면서 딴 사람한테 재산 주려고 해요.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죠? 그가 소율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새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조용히 나가요. 이혼하고 위자료 좀 받아서 그냥 살아요. 그게 새어머니한테도 좋아요. 싫다고 하면요? 싫다고요? 윤지섭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새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손대면. 손대긴요? 그냥 치료비 지원 안 해주면 돼요. 아버지 재산 동결시키면 그쪽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지섭이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내일까지 생각해봐요. 좋은 결정하시길. 그가 현관을 나갔습니다. 소율은 빈 거실에 홀로 남았죠. USB를 잃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를.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율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그녀의 손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갈라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서진이었죠. 사모님, 검찰 쪽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소용없어요. 소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USB 뺏겼어요. 윤지섭한테.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배서진이 말했죠.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앞날처럼. 포기하면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내일이면 주주총회. 증거도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소율은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를 살리려고 기꺼이 희생을 택한 소율이었는데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유일한 증거마저 빼앗기고 아버지도 병원에 쓰러지고 믿었던 윤재학 회장님도 위독한 상태라니. 여러분, 소율이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낼까요? 그 이야기 이어서 들어봐 주세요. 새벽 4시, 소율은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차가워진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서진이었습니다. 사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못 잤어요. 못 찾았어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택으로 갈게요. 30분 후 배서진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윤지섭 상무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자금 계좌요? 어디서 이걸? 사실 USB에 있던 자료 중 일부는 제가 미리 복사해뒀습니다. 회장님 지시였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율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제도 여러 나라의 은행 계좌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정도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횡령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세와 해외 자금 유출 혐의는 가능해요. 국세청이나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면 그 과정에서 횡령 증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검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조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요. 내부 고발자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요? 윤지섭 상무의 비리를 직접 목격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람이요. 소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배서진이 말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강민아 씨요. 소율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아요? 윤지섭 편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윤지섭 상무가 외도하고 있거든요. 강민아 씨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배신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소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민아,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던 여자. 그녀를 설득한다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어떻게 접근해요?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소율은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강민아를 기다렸습니다. 배서진이 강민아에게 연락해서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했다죠. 10분 후 강민아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제안이라는 거예요? 강민아가 소율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앉으시죠. 소율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요. 제안? 당신이 나한테? 강민아가 비웃었습니다. 우스네요. 도대체 뭔데요? 윤지섭 상무를 고발하는데 협조해주세요. 강민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분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거, 해외에 비자금 계좌 만든 거,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계신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닌 척 안 하셔도 돼요. 소율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싱가포르 DBS 은행 계좌, 홍콩 HSBC 계좌. 전부 남편분 명의예요. 여기 있는 돈이 대략 300억 원. 강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소율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 감옥 가요. 그리고 재산은 전부 동결되죠. 부인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강민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안하는 거예요. 소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쪽에서 무너지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세요. 남편 비리를 고발하면 부인은 피해자가 돼요. 알고도 묵인한 공범이 아니라. 강민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율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알고 계시죠? 남편분 외도하는 거. 백은주 씨랑. 강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양그룹에서 비밀은 없어요. 부인도 아시잖아요.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강민아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인지 모욕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생각해보세요. 내일 주주총회 전까지 연락주세요. 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릴게요. 소율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던질 수 있는 펜은 다 던졌죠. 그날 밤 소율은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한경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소율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할게. 병원을 나온 소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아였습니다. 한소율 씨. 네, 말씀하세요. 내일 주주총회 전에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소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진양빌라. 내일 아침 8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율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소율은 진양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아가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요. 강민아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 수척해 보였고, 눈이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협조할게요. 강민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는 피해자로 처리해줘요. 남편한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침묵했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강민아가 소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산 분할 때 내 몫은 지켜줘요. 남편 것만 가져가고. 그건 제가 어떻게. 회장님한테 부탁해요. 살아계시면. 소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노력할게요. 약속한 거예요. 강민아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남편이 나한테 보관하라고 맡긴 서류예요. 해외 비자금 계좌 접근 권한이랑 횡령 지시 메일 출력본이에요. 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어요? 남편이 나를 믿었거든요. 바보같이. 강민아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나도 바보였어요. 저런 남자 믿고 20년을 살았으니까. 소율은 강민아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이었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같은 배를 탄 동지가 된 것 같았죠. 고마워요. 고맙긴요. 나도 내 살 길 찾는 거예요. 강민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때 보죠. 그때 내가 직접 증언할게요. 그녀가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율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내부 고발자와 함께. 소율은 급히 배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강민아 씨가 협조하기로 했어요. 정말이요? 대단하시네요. 지금 뭘 해야 해요? 검찰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압수수색 영장 나오면 최고예요. 시간 될까요? 총회가 오후 2시인데. 빠듯하지만 가능합니다. 사모님은 일단 회장님 병원으로 가세요. 회장님께 보고드려야죠. 소율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윤재학이 있는 병원이었죠.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윤재학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죠. 회장님, 증거 확보했어요. 소율이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윤재학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했소? 강민아 씨가 협조하기로 했어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직접 증언한대요. 윤재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가? 네.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요. 윤재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소. 정말 잘했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율은 윤재학의 손을 잡았죠. 회장님,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길 거예요. 윤재학이 소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소. 한소율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소. 소율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죠. 회장님,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가야지. 어떻게든. 윤재학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말렸지만 그는 완강했죠. 오늘만 버티면 돼요. 부탁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위험해요. 오후 1시 30분, 윤재학은 휠체어에 앉아 진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소율이 그의 옆을 지켰죠.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지섭도 정장을 빼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버지 오셨네요. 윤지섭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내 걱정은 네가 할 필요 없다. 윤재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가자. 대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죠. 대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 주주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죠. 양쪽으로 갈린 분위기가 확연했습니다. 윤재학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 앞쪽 좌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율은 그의 옆에 섰죠. 반대편에서는 윤지섭이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아는 그 옆에 있었지만 눈을 내리깔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양그룹 제47회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안건들이 먼저 처리됐습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건.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따로 있었죠. 다음은 긴급 안건입니다. 윤지섭 상무께서 발의하신 회장 불신임안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윤지섭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왔고 진양그룹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지섭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건강 악화와 함께 경영 판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혼, 출처 불명의 인물을 집안에 들인 것, 그로 인한 내부 혼란. 이 모든 것이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그룹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신임안에 찬성해 주시면 진양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윤지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박수를 쳤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학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세린이 휠체어를 밀어 연단 쪽으로 다가갔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불신임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재학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건 저 아이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섭 상무는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약 5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로. 폭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증거 있습니까? 한주주가 물었습니다. 윤재학이 고개를 돌려 소율을 바라봤죠. 한소율 씨, 부탁하오. 소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여기 윤지섭 상무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DBS은행, 홍콩 HSBC, K맨제도 은행들. 소율이 서류를 사회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면 전부 진양그룹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윤지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만들어낸 거라고. 저런 서류 누구든 만들 수 있어. 그럼 증인을 불러도 될까요? 소율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강민아가 걸어 들어왔죠. 윤지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아, 너 왜? 강민아가 연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는 윤지섭의 아내 강민아입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직접 도왔습니다. 해외 계좌 관리, 서류 보관, 전부 제가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윤지섭이 소리쳤죠. 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강민아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20년 동안 속이고, 이용하고, 결국 다른 여자한테 갔잖아요. 그건 됐어요. 변명 들을 필요 없어요. 강민아가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 서류들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범이니까요.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만요. 윤지섭이 양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다 음모야. 저 여자들이 짜고 치는 거라고. 미나는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고, 저 한소율이란 여자는 아버지 재산 노리고.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수사관입니다. 앞장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크가 빛났죠. 윤지섭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윤지섭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습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돼. 영장이 왜?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수사관들이 윤지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죠. 아버지, 저 좀 살려줘요. 이건 오해라니까. 윤재학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비명 같은 외침에도 반응하지 않았죠. 이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인데. 윤지섭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윤지섭의 고함 소리도 멀어져 갔죠. 소율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사회자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임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철회합니다. 한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은 의미가 없잖아요. 불신임한 발의자가 체포됐는데. 다른 주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죠. 그럼 불신임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윤재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로 그룹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진양그룹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십시오.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드문드문, 점점 커지더니 결국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소율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이긴 거다. 회의가 끝난 후 소율은 윤재학의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재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아니, 이제 괜찮아질 것 같소. 병원 가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1시간이 한계라고. 알아요. 가기 전에
윤재학이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병실에 들러도 되겠소?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요? 오래된 친구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소. 소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재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태가 날 등에 업고 5km를 걸었다고 했죠? 네, 임도훈 씨한테 들었어요. 그때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총상이 심해서. 그런데 경태가 포기 안 했어요. 버티라, 버티라고 계속 말하면서. 윤재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빚을 평생 갚지 못했어. 오히려 내 아들이 그 은인을 파멸시켰으니 이제 갚으신 거예요. 오늘로. 소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윤재학이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요. 한소율 씨. 소율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윤재학의 손을 꽉 잡았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경태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죠. 소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빠. 한경태가 눈을 떴습니다. 소율아. 왔구나. 아빠, 손님 왔어. 소율이 문을 열어주자 윤재학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한경태의 눈이 커졌죠. 자네. 재학이? 오랜만이네, 경태. 윤재학이 침대 옆까지 다가갔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봤죠. 50년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윤재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자네한테 한 짓. 내가 막지 못해서 미안하네. 한경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자네 아들이었어? 알고 있었소. 뒤늦게 알았지만. 그래서 윤재학이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거요. 자네 빚도 갚고 내 아들도 응징하고 둘 다 하려고. 한경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윤재학의 손을 잡았죠. 고맙네. 재학아. 고마워하지 마.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두 노인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5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켜줬던 그 손들이. 소율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지섭의 체포 소식은 다음날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진양그룹 상무 500억 횡령 혐의로 구속, 재벌가 아들의 배신, 아버지가 직접 고발. 헤드라인마다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죠. 소율은 아침부터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절했죠. 지금은 세간의 관심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윤재학의 건강은 주주총회 이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무리한 참석이 몸에 큰 부담을 줬던 거죠. 의사는 며칠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소율은 병원과 저택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한경태의 상태는 다행히 호전되고 있었죠. 스트레스 원인이 사라지자 몸도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체포 사흘째 되는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섭이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거였죠. 배서진이 소율에게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사모님,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대요? 윤지섭 상무가 진양그룹 자금 횡령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경태 씨 회사 관련 건도 있어요.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회사요? 네. 15년 전 한경태 씨 회사에 위장 투자한 뒤 자금을 빼돌린 것, 그리고 부도를 유도한 것까지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누명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한경태 씨는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빚도 법적으로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율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정말이에요? 네. 회장님께서 모아둔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소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아버지가 15년 동안 지고 있던 짐. 그 억울함과 굴욕, 고통. 그게 드디어 풀리는 거였습니다. 아빠한테 빨리 알려야 해요. 소율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한경태의 병실. 소율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경태가 돌아봤습니다. 소율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율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윤지섭이 자백했대. 아빠 회사 부도 낸 것도, 돈 빼돌린 것도 전부. 한경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빠 누명이 벗겨지는 거야. 빚도 면제받을 수 있대. 한경태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게 정말이냐? 응, 정말이야. 아빠. 소율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빠 잘못 아니었어. 처음부터. 한경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딸 앞에서 크게 울었죠. 미안하다. 소율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고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소율은 윤재학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죠. 회장님. 소율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윤재학이 천천히 눈을 떴죠. 왔어.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 누명 완전히 벗겨진대요. 윤재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내가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윤재학이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죠.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윤재학이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진양그룹을.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은 안 돌아가셔요. 아니요. 알고 있어. 얼마 못 간다는 거. 윤재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룹을. 잘 부탁하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소율은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저요? 저는 경영을 할 줄 몰라요. 배서진이가 도와줄 거요. 그리고 이 사회에 믿을 만한 사람들 있어. 윤재학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 절반은 당신한테,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오. 유언장에 다 적어뒀어. 회장님, 고마웠어. 한소율 씨, 당신을 만나서. 윤재학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소율의 손을 놓지 않았죠. 회장님, 회장님. 소율이 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윤재학의 심박수는 떨어지고 있었죠. 승합제 투여, 제세동기 준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율은 간호사에 의해 병실 밖으로 밀려났죠. 회장님, 회장님. 소율은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윤재학을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죠.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임종하셨습니다. 소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장님. 그녀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학 회장의 장례식은 진양그룹 본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죠. 정재계 인사들, 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소율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한경태도 휠체어를 타고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죠. 재아가, 고맙다. 잘 가라.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가 소율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의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유언장 공개 자리에는 진양그룹 이사진과 주요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진양그룹 지분 35% 중 20%는 배우자 한소율 씨에게, 15%는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사용됩니다.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또한 개인 재산 약 2천억 원 중 절반은 한소율 씨에게, 나머지 절반은 전후 한경태 씨와 사회환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소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마지막으로 고인의 친필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소율 씨에게.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마지막 행운이었소. 당신 덕분에 평생의 빚을 갚을 수 있었소. 부디 행복하시오. 진양그룹은 당신에게 맡기겠소. 윤재학. 소율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죠.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배서진이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소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회장님이 맡기신 거니까요. 제가 지켜야죠. 배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겠습니다. 사모님. 소율은 영정 속 윤재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학 회장의 49제가 끝난 후 소율은 본격적으로 진양그룹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배서진과 신뢰할 수 있는 이사진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갔죠. 윤지섭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한경태에 대한 사기까지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죠.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윤지섭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재벌 2세의 몰락. 소율은 그 화면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끝났어요. 배서진이 말했습니다. 네. 끝났네요.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아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조용히 미국으로 떠났죠. 출국 전에 소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소율 씨. 네, 강민아 씨. 고마워요. 빠져나올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요.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 무시했어요. 빚쟁이 딸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알아요. 근데 틀렸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요. 소율은 쓰게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어쨌든 잘 살아요. 진양그룹 잘 이끌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한경태는 건강을 회복한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소율이 큰 집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죠. 너무 큰 집은 외로워. 이 정도면 충분해. 소율은 자주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경태가 소율에게 물었습니다. 소율아, 행복하니? 소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나아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됐다. 한경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많이 미안해. 네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아빠, 그 얘기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알아? 근데 한마디만 더 할게. 한경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소율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양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도 회복됐죠. 소율은 회장 대행으로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양그룹은 앞으로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에 힘쓰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고 윤재학 회장님의 뜻을 이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경태재단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태재단이요? 그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까? 소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고 회장님의 평생 친구 이름이기도 하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배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사모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그냥 대표님이라고 해요. 배서진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녁, 소율은 진양빌라의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죠.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던 그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소율아, 뉴스 봤다. 기자회견 잘하더라. 고마워요, 아빠. 경태재단이라니. 재학이가 그런 부탁을 했었어? 아니요. 제가 정한 거예요. 아빠랑 회장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소율아. 아빠, 내일 같이 밥 먹어요. 뭐 먹고 싶어요? 네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별이 많이 보였죠. 회장님, 보고 계세요? 소율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회장님이 맡기신 것들, 제가 다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나뭇잎이 사각거렸죠. 소율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고 시작한 결혼, 재벌가의 음모와 싸움, 그리고 뜻밖의 동지들, 배신과 반전, 추락과 역전, 험난한 길이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소율. 소율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죠. 안도와 감사, 그리고 작은 자부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은 진양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며 창밖에 서울을 내려다봤죠. 1년 전, 이 도시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빨간 딱지를 숨기며 편의점 알바를 하며 지금 그녀는 대기업의 수장으로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대표님. 비서의 목소리에 소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율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재학이 앉았던 그 의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네요. 소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고 재벌 노인과 결혼한 한소율. 굴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됐죠. 첫날 밤에 들은 충격적인 말, 나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소? 그 한마디가 소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들어간 곳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순간. 소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빼앗겼을 때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도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윤재학 회장은 평생 갚지 못했다고 생각한 빚을 마지막에 갚았습니다. 전우의 딸을 지켜주고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줌으로써요.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누구나 살아가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